네,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F22와 F35가 그 이전에 F117과 B2하고 어떻게 다르게 또 어떤 맥락으로 개발됐는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이나 해군에서 운용하는 이런 F-22나 30화 전투기 외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UAV라 그래서 어떤 정찰용 이제 무인 항공기 또는 C가 붙어서 컴뱃입니다. 이제는 F-22와 F-35 같은 것들을 이제 무인기로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무인기가 되면은 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무인 전투기 같은 경우를 보면 보통 수직거래 날개가 없는 것이죠. 예. 그 앞으로 전장은 아무래도 한 대의 유인기가 여러 대의 무인기를 같이 펜대로 해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인기 같은 경우는 스텔스를 이루기 위해서 상당한 기술이 많이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S자형을 해서 비행기 위로 해서 레이더 파워 반사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즐 같은 경우로 이렇게 평면 또는 심지어 이렇게 복잡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외부 공기를 받아들여서 온도를 낮추고, 그다음 믹싱이 많이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인프라레드 적외선 센서가 봤을 때 뜨거운 엔진 부분이 보이지 않게 하는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X47B,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다소트의 N유론 이런 것들이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제가 2004년도 영국에서 있었던 이제 스텔스 컨퍼런스, 아마 이 스텔스 컨퍼런스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텔스 컨퍼런스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안상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컨퍼런스 할 때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참석할 수가 없어요. 이후에 이 스텔스 컨퍼런스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스텔스에 관련된 기술들은 이제 각국이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때 이제 마지막 스텔스 컨퍼런스에서 제가 확보했던 자료들입니다. 자, 이거는 비트를 개발했던 노드롭의 어떤 왜 비트가 어떤 개념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일종의 뭐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홍보 자료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걸 감안하시고,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떤 스텔스 과목을 가르친 다음에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왜 스텔스라고 하는 게 왜 탐지되지 않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까지 왔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효과적입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든. 그게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 왔더라도 바로 위에서 뭘 떨어뜨리더라도 정확하지 않으면 그렇게 조심해서 탐지되지 않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프리시전 웨폰이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떤 특정 기술들은 그것 자체로는 시대를 앞서지면은 다른 추가적인 기술이 없으면은 그 기술은 또 몇 년, 몇십 년 기다려야 될 기술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천재적인 생각들은 그 동시대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정말 각광을 받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보조적인 어떤 것들이 동원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스텔스 기술 같은 경우는 프리시전 웨폰이라고 해서 GPS 기반한 폭탄 투하를 정밀하게 단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스텔스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꼭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는데 너무 비싸고 너무 힘들면 그것도 안 됐겠죠. 근데 마치 컴퓨터의 발달에 의해서 레이더 스텔스 같은 경우는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복잡한 수학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적외선 신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비어 스톡스라고 하는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레디에이션 방정식이라고 하는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 손으로 할 경우에는 단순한 문제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빙자와 같은 복잡한 데는 적용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컴퓨터 발전을 위해서 실제와 비슷한 만큼의 엄청난 정밀도의 계산이 가능하면서 컴퓨터를 가지고 지상에 앉아서 한두 달 사이에 수많은 가능성의 설계 변수를 다 탐색을 해서 제 최적을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거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수직거리 날개를 없애버리면 비행기 조종상 문제가 되는데, 또 그쪽 분야의 비행 제어 기술이 컴퓨터를 사용한 자동 조종 기술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탐지를 않기 위해서 뭔가 운항을 하게 되면 내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특히 퇴적사와 관련이 되면은. 그래서 내비게이션 기술들도 GPS와 이너셔 관성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서 정확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제로 측면에서는 레이더 어부적인 머티리얼, 행상으로서 해결되지 않는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어떤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그냥 1mm 또는 2mm 정도의 또는 약간 더 두꺼운 어떤 물질을 그냥 덮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레이더파를 좀 마치 코팅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럼 레이더 어브저빙 스트럭처 기술들을 발달하면서 기본적으로 스텔스가 이렇게 전장을 바꾼 시대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해서 최초의 스텔스 기술들은 아까 레이더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 레이더가 가장 먼저 적용된 게 비행기잖아요. 항공기. 그 다음에 이제 함정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마찬가지로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스텔스 기술도 항공 쪽에서 먼저 개발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함정이라든지 시 랜더 군사용 무기 체계에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살펴보시죠. 이게 기본의 레이더 B2가 아닌 어떤 그냥 B52 전 폭격기라고 생각하십시다. 자, 바머가 어떤 지역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한 대가 예를 들어서 10개의 밤을 갖고 있으면은 이런 몇 개인가요? 한 40개 비행기를 해서 어떤 지역을 이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뭐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다 하게 되면 중간에 적도 가만히 있지 않죠. 탐지되면 와서 이제 이런 공정진이라든지 미사일에 취약한 이런 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스코트들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씩 탐지가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탐지를 안 되게 하는 방법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생존성 두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탐지가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탐지가 됐더라도 몇 점으로서 견디는 취약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탐지성 안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적이 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적의 눈을 좀 잘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먼지를 눈에 뿌려서 못 보게 하는 것처럼 거죠. 마찬가지로 전자적으로 적의 레이더에 어떤 속임수 신호라든지 아니면 디코이 같은 것을 해서 적이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에어 디펜스 스프레션을 비행기에서 들고 가는 겁니다. 주로 이제 전기 에너지가 높은 어떤 제머 같은 걸 싣고 가는 되는 것이죠. 그게 또 비행기 몇 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B2는 임무 목적이 그렇잖아요. 2, 3천 킬로 떨어진 데서 이렇게 해서 타격을 하는 것이니까 2천 킬로 날아가야 됩니다. 2, 3천 킬로 또는 그 이상은 날아가야 됩니다. 그럼 중간에 공정급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네, 탱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비행기 모드에 타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132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132명이 적의 위협에 노출이 된다는 것이죠. 예. 이걸 위반한 사람은 밤잠을 잘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로서 만약 B2 같은 경우는 한 대만 가면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으니까 엑스코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제마 같은 게 뭐 일부분 돈 되겠지만 자차가 그냥 싣고 가고 또 다른 독립된 비행기에서 제마가 싣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대가 가니까 한 대 탱크만 있으면 됩니다. 6명만 필요하네요. 예. 제가 약간 홍보 자료라 그랬지만 포인트는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스텔스가 없더라도 프리시저스 웨폰이 되면은 이렇게 많은 바머가 갈 필요가 없겠죠. 절반은 줄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나머지는 필요합니다. 자, 그럼 스텔스가 되는 순간 뭐가 필요 없습니까? 에어 커스커트하고 에어 디펜스 스프레션이 없어집니다. 예. 그럼 탱크가 확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F-117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드롭이 로키드가 개발한 F-117도 내게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좀 급이 다른 비행기니까 좀 어폐가 있지만요. 자, 여러분들 취지는 알아들었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B2가 됐든 F-117이 됐든 어떤 특정 임무의 비행체를 스텔스로 개발할 때는 이런 고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B2에 개발된 어떤 스텔스 기술들을 그냥 내 비행체에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임무가 다르면은 어떤 효과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어떤 별로 효과가 없는 비싼 기술들만 잔뜩 그 비행체에 집어넣어서 나중에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은 원래 원했던 결과가 안 나오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 이유로 해서 제가 이런 과목을 배우고 생각을 많이 깊이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요? 네,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 갭, 자,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 이제 스텔스 과목을 저는 이 스텔스라는 것 자체를 1994년도에 레이더 전파에 대한 어떤 문제를 처음 접했습니다. 제가 뭐 공기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스텔스를 하게 됐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런 스텔스 레이더가 됐든 모든 전자기파, 그 다음에 음파가 됐든 그 물리적인 현상을 가장 근본적인 관점에서 묘사하는 어떤 물리적인 법칙들이 있어요. 예. 그럼 전자기공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아는 맥스웰입니다.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출신의 물리학자죠. 예. 그 사람은 전자기학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파라데이, 암페럴 그런 법칙들을 다 묶어서 완전한 폼으로 만든 사람이 맥스웰입니다. 1800년대 후반대 1900년대 했던 과학자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인슈타인, 뉴턴 다음에 물리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 그 다음에 인프라레드 같은 경우는 열유동장 같은 경우에는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이 있습니다. 1822년도에 나온 수학적인 방정식이죠. 근데 컴퓨터가 생기기 전까지는 많은 게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풀 수 없는 너무 복잡한 방정식이었으니까. 근데 컴퓨터가 1970년대부터 이제 그런 것 방정식을 이제 수치적으로 풀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대학에서도 그런 걸 하는 전문적인 것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럭키드나 비트 같은 데서는 거기 있는 엔지니어들은 그런 수치 기법을 개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역할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런 어떤 그 계산을 할 수 있는 어떤 툴들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쓸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미국 정부 보고 저는 대학에 어떤 교수한테 돈을 줘서 그런 연구를 하라고 시킵니다. 제가 이제 학업을 하는 동안에 지도 교수가 이제 그쪽에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1993년 여름방학이었는가 하네요. 5월달에 지도교수한테 맥스웰 방정식을 푸는 수치 기법을 만들어서 나한테 보게 해달라. 3달 두겠다. 오더를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맥스웰 방정 페미운 방정식이에요. 그걸 제가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을 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맥스웰 방정식은 비선행인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보다 단순한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실 것은 유체나 음파는 2D하고 3D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전자기학 같은 경우는 2D하고 3D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3D 맥스웰 방정식, 비로소 선행 방정식이지만은 수치적으로 푸는 건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일단 그 일은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저는 3차원 하기 전에 2D에 대해서 물론 3차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시험부터 먼저 했죠. 3개월 동안 해서 어떤 비행기 에어폴 주위에 레이더파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다 계산을 했었습니다. RCS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고 하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3개월 지나고 나서 교수님한테 이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앞으로 2, 3년 동안 박사학위 논문이 되는 것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달에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들은 지금 우리나라 대학도 마찬가지지만은 학기 9월 달에 시작하면은 외부에 있는 유명한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제 세미나를 하게 돼요.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가 93년입니다. 인터넷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는 때였어요. 제 기억에 핀란드에서 어떤 엔지니어가 왔는데 엔지니어가 사이언티스트였습니다. 기상학, 그 다음에 우주 플라즈마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우주 플라즈마에 대해서 아주 복잡한 맥스웰 방정식하고 나비 스톡스를 결합한 방정식을 푸는 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로 임프레스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이분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뭘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그 당시에 있었지만은 제가 있던 랩에서는 그런 걸 제가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유럽에 있는 조그만 핀란드라는 나라가 이런 데는 다 앞섰네. 근데 나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핀란드가 노키아 같은 그런 통신 기술에서는 사실 그 위에 미국만큼 빨랐어요. 그게 하나 제 기억이 남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푼 우주 플라즈마, 우리 지구 주위에는 높은 고도에서 인공위성들이 이제 돌고 있는데 위에 놀고 있으니까 우리가 태양의 확정 활동이 심해지면은 플라즈마가 태양 주위로 이제 전파하게 되고 그중 일부분은 지구상에 돌고 있는 인공위성에 와서 어떤 전기전자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방정식을 가지고 이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 그때 이제 비선행 방정식을 풀면서 저는 그냥 리니언 맥스웰 방정식보다는 맥스웰 방정식하고 복잡한 유체가 결합된 MHD라 그럽니다. 마그니도 하이드라믹스라는 수학 방정식을 푸는 걸 해서 저는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때 이제 최초 2년이었어요. 3개월 동안 맥스웰 방정식을 사용한 어떤 해석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핸즈온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러죠.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적으로 해봤다는 뜻입니다. 그 경험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난 자신감을 준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컴퓨터 코딩하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신감을 많은 경우 갖지 못합니다. 갖지 못하면 주춤주춤해요. 사는 걸 던져주면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고생을 할지가 감이 안 오니 보통 시작을 못해요. 근데 저는 그 3개월이 엄청난 그때 나이가 제가 27, 8 정도 됐죠. 아니 저희 거의 한 29세 정도 됐네요. 뭐 두려울 게 없던 때였습니다. 3개월 동안 그걸 하고 그 자신감으로 제가 1999년도에 경상도에 입문한 다음에 한 2년 지나니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그런 게 관심을 갖는 게 제가 눈치를 봤죠. 예, 봤습니다. 이미. 왜냐면 미국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10년 주기가 지나면 한국에서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런 백설 방조제품 하는 것을 한 2000년대 초반에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지난 한 15년, 20년간은 이 분야를 하고 있는데 제 스스로도 항상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또는 한국이 하고 있는 스트레스 기술들이 그 미국이 하고 있는 스트레스 기술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보통 기술 발전 수준을 따질 때 뭐 10년 뒤쳐진 것인지 성수수 따지잖아요. 예. 근데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죠. 스트레스 관련돼서는 학술 대회는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미국이 얼마나 알 수 있는지.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이 자료입니다. 자, 좀 사설이 길었죠. 예.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노드록 사이의 부사장이죠. 예. 마이어라는 사람이 2006년 B2에 대해서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미 B2는 이 당시에 날아다니고 있었죠. 예.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It has been quarter of a century since we developed the B2 bombers. The basic tenets of how U.S. goes about designing a low observable aircraft have been known for at least 20 years. 언제부터라는 뜻이에요? 1985년부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파에서 70대 해가지고 극비리해서 80대 초까지 극비리하고 80대 후반부터 언론에 F-117 B2의 존재들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외국에서도 미국이 저런 거 하고 있네. 그 20년 그럼 당연히 러시아를 포함한 차이나를 포함한 미국의 잠재적인 적국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뭘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20년 됐다는 뜻이에요. 2006년의 이야기입니다. But 그리고 베이직 텐이라는 것은 베이직 프린시플이라는 뜻입니다. 스트레스를 항공기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어떤 노하우들은 어느 정도 이미 알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예. Have been known. But when you look at foreign system,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국이죠. Designed to stealth principle. They are still not even remotely close to what it is. 미국적인 영어죠. 뭔 뜻이냐면 한참 멀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들은. So the United States still need to protect those things that really make a difference. 뭐예요?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KF-X 개발하는데 스트레스 기술 같은 경우는 미국은 보호하기 원합니다. 당연하죠. 예.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하나는 상대방이 뭐 적군이 아니라서 시야해도 된다는 뜻이고, 하나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방도 믿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만큼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해서 제3국에 흘러가는 것을 정밀하게 막고 있는데 우방한테 줬더니 우방은 그냥 슬쩍슬쩍 그냥 빠져나가면 곤란하잖아요. 예. 두 번째는 아까 그랬죠. 보호하지 않는 거는 적공도 이미 내가 아는 기술도 알고 있으면 보호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럼 이게 왜 이걸 보면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아직 2019년 이 현재에도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스텔스 기술하고 그 나머지하고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 중에 가장 큰 차이는 운용 경험이에요. 운용 경험.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페이퍼상에서 나비스톡스 백설 방정식 풀고 설계하고 축소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하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해보면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생각지 못한 문제들을 다 리포트하고 기록을 해서 그 하나하나들을 다음 개발할 때 반영을 시켜요. 그런 기술들이 극비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 기술 같은 경우는 최소 10년 그 이상의 미국과 미국이 아닌 나라의 기술 격차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스트레스라는 것은 한 3분의 2는 기술적인 것이고 3분의 1은 택틱스라 그랬습니다. 운영입니다. 운영. 그거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는 노하우인 것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비행기 궤적을 꺾어가고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자, 그래서 테크닉 개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게 마지막 거 보네요. 자, 그런 이유로 해서 자, 이 자료는 F-35 4K 테크놀로지입니다. 우리가 KF-X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하면서 락히드를 통해서 원래 이 네 가지 기술이 있죠. 네 가지 코어 기술들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원래는 기술 인수를 받고 싶어 했건죠. 또 사실은 제가 2003년 이후에 이런 거 했다고 당연히 미국에서 이걸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4년 이후에
이런 스텔스 컨퍼런스 같은 데서 없어지고 이때부터 이미 미국은 미국 내 스텔스라든지 생존성에 관련된 컨퍼런스는 citizen only를 이미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미 2000대 초반부터 미국은 이런 KF-X를 개발하거나 제3국하고 또는 우방하고 비행기를 개발하더라도 핵심이 되는 생존성 관련된 기술은 쉐어할 사실 뜻이 전혀 없었다는 뜻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방성에서도 이미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런 어떤 기술의 속성에서 잘 몰랐으니까 이제 KF-X가 상당히 이제 국가 개발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좀 난리가 났었죠. 예. 근데 사실을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지극히 당연한 사항이었습니다. 또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각 4개 기술 중에서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아니면은 이런 기술에 대해서 약간은 쉐어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 미국이 아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스웨덴이라든지 또는 독일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우리 인도 같은 나라는 또 저희가 좀 쉐어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일본이나 중국하고 쉐어하기는 조금 정치적으로 좀 그래 보이고요. 예. 자, 그러면은 각각의 4개 기술에 대해서 그럼 사실은 스텔스 히스토리라는 것은 이 4가지 이 키 기술들이 어떻게 개발되어 있냐는 것이 한 절반을 차지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레이더 프리퀀시 RF in short. 이제 스텔스가 있었으면 그 제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제 제가 이야기한 아까 비행기 전체적인 스텔스 인프라레드 외에도 이제 구성품 단위에서 아까 그랬죠. 탐지성에 2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레이더에서 관측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탐지하는 게 있었고 탐지하는 눈을 좀 무력화시키는 게 있었죠. 그게 제머입니다. 제가 제머만 가지고 1시간 강의를 할 수 있지만 간단한 이야기에서는 제머는 2가지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예. 레이더에 대한 제머가 있을 수가 있고 인프라레드에 대한 제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레이더 프리퀀시에 대한 제머가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레이더죠. 예. 제가 F-30, 22 이야기하면서 했습니다. 폴란드 상공에서 150km 앞에서 상대방의 적궁에 전투기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려면은 그 다음에 이 레이더라는 것이 옛날 기술들은 머케니컬한 겁니다. 방향을 틀어야 되잖아요. 저기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쫓아가는데 0.1초, 0.2초 걸릴 수가 있습니다. 머케니컬하게 모드를 통해서 돌리면은. 그런데 이 레이더판은 참으로 선행이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중첩의 원리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모든 파라는 건 2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앰플리튜드 크기가 중요하고 하나는 위상차가 중요합니다. 이 위상차가 이 매직을 만들어요. 예. 산과 골이 합하면 0이 되고 골과 골이 합하면 더 큰 깊은 골이 되고 아주 복잡한 공진, 레전스와 같은 복잡한 커플링이 생깁니다. 자,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레이더가 바라보는 또는 안테나가 바라보는 방향은 전혀 머케니컬하게 변하지 않으면서 전기 신호에 시간차를 줘서 또는 위상차를 줘가지고 방향을 팍팍 바꿉니다. 이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것이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생물체 중에서는 잠자리 눈 같은 거야. 큰 잠자리 같은 경우는 눈이 아주 상당히 멋있게 생겼죠. 픽셀 같이 조그만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이더에서 픽셀 같은 게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서 그 각각들을 종합을 해서 레이더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빨리 워닝을 할 수가 있고 저게 비행기를 탐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KF-X를 개발할 지금까지는 이런 기술들은 주로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유럽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기술을 못 받게 되면서 제가 국내에 있는 하나라든지 옛날 탈레스 업체들이 중심으로 해서 현재 이걸 개발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 지분은 국가원에서 하고 있고요. 네. 자, 아까 레이더 프리퀀시 제모 이야기했습니다. 제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침입하는 전투기가 적의 레이더에다가 레이더 프리퀀시 영역의 어떤 신호들을 보내서 그게 레이더라는 것은 어떤 정기적인 처리를 하는 어떤 시스템이잖아요. 거기에다가 폴서 시그널 그리고 그런 레이더들이 나의 비행기의 전자기파를 탐지하는 것은 스레셔홀더라 그래서 어떤 특정 크기를 이상을 캐치를 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복잡한 어떤 알고리즘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어떤 허점을 노리는 것이 파고드는 것이 제모입니다. 그럼 제모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높으면 좋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죠. B2 같은 경우에는 먼 거리에서 제모를 하려고 하면 어떤 이 제모의 용량이 높은 어떤 걸 탑재하는 독자의 비행기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근데 F-35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하고 싶지 않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조그만 무게의 제모를 들고 가서 뭔가를 하기 원합니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그러니까 소형이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 자, 그게
여기 제모가 있고, 그 다음에 인프라레드 서치 트랙이라는 것은 이건 모든 게 아까 위하고 비슷한데 이제 적외선 신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서치 트랙이라는 것은 이 비행기 관점에서 바깥에 있는 적의 사항을 서치하고 트랙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적이 관찰하는 적, 지상이 됐거나 아니면 적이 미스를 쏘으면 미스일이 됐거나 적의 전투기가 다 절대온도 0도 이상이면은 적외선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자, 그걸 관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쫓아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빠른 시간,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팍팍팍 미스일은 마카남바 2.5로 날라옵니다. 천천히 쫓아가면은 봤다고 해서 전혀 뭐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맞아야 됩니다. 그걸 한다는 게 이제 인프라레드 서치 트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기서는 핵심은 이 뒤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펄럼 같은 이걸 기본적으로 관측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적의 전투기 앞을 봐야 됩니다. 앞을 봐야 돼.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지. 앞에 되면 여기에 있는 적외선 신호 같은 경우에는 펄럼의 적외선 신호가 다릅니다. 자, 여기서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비록 마카남바 1.2, 뭐 0.8로 날더라도 여기는 온도가 얼마 더 될까요? 뭐 100도 넘지 않습니다. 섭씨로. 네. 100 한 7, 80도 온도, 뭐 60도, 뭐 이 정도 온도 올라가요. 그러면 적외선 신호가 파장이 상당히 긴 파장이에요. 긴 파장이 되고, 그리고 적외선 신호의 에너지 레벨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센서가 상당히 좋은 센서가 있어야 돼요. 예, 하여튼 그래서 하이텍이 들어갑니다. 센서가 좋은 것이 있어야 이 앞부분에서 발생하는 공기 각종 힘의 열에 의한 온도에 의한 적외선 신호를 이 IRST가 관찰해서 그것도 배경에 대비해서 또 이게 하는 게 비행기만 관찰하는 게 미사일도 해야 되는 거죠. 미사일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앞만 보고 필라면 미사일에 나오는 프로펠러에 높은 온도를 봅니다. 그걸 봐서 배경,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치면 배경이 있잖아요. 땅이 있고 구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미사일을 구분해내는 게 기본적으로 이거의 역할입니다. 미사일이 오고 있으면 조종사는 워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디코이라 그래서 플레어 같은 걸 뿌리거나 해피 기동을 하거나 뭐 심지어는 만약에 적의 미사일이 이 뒤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엔진 플럼을 보고 오면 엔진을 끄면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지는 아직은 않을 텐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카운터 메저들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일렉트로닉 옵티스 타겟 파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레이저를 사용해서 지상의 어떤 타격 지적들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조종사라는 것은 비행도 해야 되고 고도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도 봐야 되고 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 목적이 어떤 특정 지역을 비행기를 가서 미스를 쏴서 타격을 한다 그러면 타겟팅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타겟 잘못하면은 멀쩡한 민간인을 타격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게 가짜 물체일지 아닐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타겟 시스템은 정교해야 되는 것이죠. 알고리즘도 있어야 되고 센서도 있어야 되고 레이저를 통해서 실제로 나중에 내가 쏜 미사일들 가이드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비행체가 그 일을 하는 게 마크하는 0.8 빠른 속도로 날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뭇하고 잘못하면은 30초가 지나가는 거죠. 60초가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마크하는 0.8이 얼마나 빠릅니까? 250m per second입니다. 60초면 6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150에다가 얼마에 1.5km? 아니네. 잠깐 보십시다. 15km로 날아간 거예요. 맞습니까? 6을 곱하면은 6, 9, 9km 날아간 거예요. 9km. 예를 들자면 10km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은 고도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뭐 6km에서 날고 있으면은 상당히 멀리 날아간 것이죠. 적의 위협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저도 인공지능이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4차 혁명적인 기술들이 앞으로 점점 더, 즉 인간이 하는 행동들 중에서 상당 부분을 이제 게임 시로라든지 게임 시롤이 다른 거 다른 것은 바둑두나가 똑같은 거예요. 게임 시롤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에서도 많이 적용됩니다. 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게임 시리얼에 기본을 해서 노벨 경제상을 받았죠. 그래서 경제하는 사람들, 왜냐면 인간이 경제 어떤 시장 안에서 서로 여러 사람이 있는 상대적인 활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게임 이론이라든지 AI,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조종사가 이 비행체의 기능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인간의 어떤 활동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은 시간을 줄이거나 더 효과적으로 임무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비행체 자체가 어떤 로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택틱스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연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주로 이제 조종사나 어떤 택틱스 플랜을 세우거나 비행체의 어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실제로 다 담당하는 개발사라든지 그쪽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이런 일을 앞으로 해야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록히드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한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점점 더 전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스텔스라고 하는 생존성이라 하는 어떤 디스플린이 항속 거리, 항속 시간, 고도, 뭐 어떤 무장 이런 능력과 동일한 자격, 어떤 경우는 더 중요한 자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앞으로 이제 군사용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는 모든 단계에서 생존성을 따지는 시대로 가고 있고요. 핵심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어떤 기술들이 어떤 이유로 살아남았고 어떤 기술들은 참신했지만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어떤 분야를 그러니까 비행기는 모순적인 설계니까 어떤 것들을 더 중요시하고 또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타협을 했는지 트레이드오프라 그러죠.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면은 실제 항공기를 개발할 때 저희가 효과적으로 조금 더 비용 대비 좋은 비행기를 효과적인 비행기를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게 기본적으로는 이 과목에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취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수업 방정 시간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스텔스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은 스텔스의 다른 뭐 심지어는 스텔스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감하는 기법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지금 유튜브에 올라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유튜브 강의들도 대부분 영어로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 분들 같은 경우 약간 이해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글로 반복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같이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